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6월 2일 화요일 날 하게 될 수업을 지금 녹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수수 전투의 상당 부분 하다가 끊겼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데, 우린 지금 인류 역사상 획을 긋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전쟁의 공으로서는 그 동양의 유명한 칭기스칸과 더불어서 인류 역사상 엄청난 땅을 많이 넓힌 지배자였다라고 하는. 물론 뭐 면적으로 보면 징기스칸이 훨씬 더 넓은 영토지만, 우리가 비교할 때는 이것이 이제 단순한 육군에 의한 이동이었냐 아니면 기마민족이 휩쓸고 지나간 것이었냐 했을 때, 이제 알렉산더가 천천히 걸어서 행군하면서 이룬 그 영토를 확장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좀 그 업적을 비교하기가 애매한 것이, 그냥 지나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기마민족이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 정면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어마어마한 영토 유라시아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할 수 있고, 알렉산더는 일부 유럽과 상당 부분 아시아의 왼쪽 영토를 갖다가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의 원정은 정말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큰 것이, 이것이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의의를 갖다가 연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동서 문화를 갖다가 가깝게 잡아 당겼던 사건, 융화나 융합이나 헬레니즘적인 어떤 정교한 조합이다. 이거는 이제 좀 얘기하기 힘들지만, 최초로 동서 문화가 서로 알게 되고 가깝게 되고 그러면서 섞이게 되는 계기를 본의 아니게 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정복이라고 하는 건 침략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거티브한 해석을 낳게 하지만, 그것이 초래한 인류 사회의 긴밀화랄까, 그러고 난데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쉽게 말 선구가 될 수 있는 세계사적인 통솔과 통합, 결속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결합을 갖다가 시도했다라고 하는 측면, 특히나 정복지에서 완력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현지 상황에 맞게 부작용이 없고 잡음이 없는 방식으로 현지와 소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많은 시사하는 바를 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름은 이후에 굉장히 저명한 이름이 되어서, 인류 역사상 지금도 우리가 인류 역사의 지배자를 논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서열이나 랭킹을 매겼을 때 단연 압도적인 그런 지위를 구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면, 오늘날 서양의 어떤 이름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 인류에 봤을 때 한 20에서 40% 정도가 서양식으로 자기 이름 쓰죠. 우리나라 사람도 자기 이름을 이상하게 우리 조상대대로 쓰는 이름이 아니고 정체불명의 이름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이 이름, 즉 ALEX가 들어가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알렉산더라고 풀네임을 쓴 사람이 있고, 또 이거 줄여가지고 알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조사 안 해봤지만은 지구상 인구에, 그죠? 제가 거짓말을 안 보태고 1억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공상이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왜 그렇게 그런 이름을 쓰느냐? 서양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조상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 이름을 자꾸 후대에 반복해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그런데,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은, 우리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인류 역사상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쓰는데, 그래갖고 이제 알렉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 잔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유명한 그 지금 은퇴했지만은 그 1980년대부터 해서 2013년까지 이 축구계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매료시켰던 그 뛰어난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는 Sir Alex Ferguson이라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의 이름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이름 지을 때 자기 조상들이 이 알렉산더를 염두에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20세기 태어나니까 전쟁하기 힘들고 그래서 축구계로 나가서 선수 시절은 무명했지만은 그 팀을 하나 운영하면서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말 그대로 명문 구단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서 알렉스 퍼거슨. 하도 업적이 뛰어나니까 영국 왕실에서 서라고 하는 쉽게 말해 극존칭 그러고 난 다음에 귀족의 어떤 그 자기를 갖다 부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알렉스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명하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맨유에 뛰다가 쫓겨났던 그 알렉시스 산체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알렉산더에서 파생되는 이름을 지니고 있죠.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났던 그 역시도 여전히 이 스페인 식민지였던 그 남미였기 때문에 이름 자체 전부 그 유럽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알렉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스 산다 이렇게 알렉 볼드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는데 할리우드에 지금 유명한 배우인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바로 또 알렉이라는 이름 써요. 알렉 볼드윈이라는 이름 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유명한 사람 이름은 리바이벌이 된다. 리바이벌이.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수수 전투,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원전 333년 10월, 즉 알렉산더가 334년 5월에 출정을 해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토, 주로 이 서아시아 지역의 해안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그 입구 부근까지 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페르시아 측에 준비된 정규군 병력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과 맞닥뜨려서 초반에 불리한 형국을 극복하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알렉산더의 뛰어난 무용력 그러니까 지휘력과 통솔력 그 무예에 의해서 적을 타도하고 이수수에서 적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렸던 이수수 전투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 전술 전략 그리고 투입된 병력 규모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PPT의 문서 텍스트를 보게 되면 네 번째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전투는 페르시아의 기병이 강을 건너서 마케도니아의 왼쪽을 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알렉산더는 왼쪽 날개, 알렉산더 왼쪽 날개는 2년 후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더 큰 전투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전투에서 난제를 즉 알렉산더의 이 주력 부대는 항상 힘든 일을 맡아서 그 힘든 걸 극복해서 승리하게 되는 전형적인 어떤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난제 극복이라고 하는 유형을 많이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의도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군을 맞이해서 최대한 버티면서 오른쪽에서 알렉산더의 정예 기병이 페르시아를 격파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 중앙에 마케도니아의 중장보병, 중앙에는 이제 밀집 방진해서 무장이 아주 튼튼한 보병이 딱 버티고 있다. 보면 강을 건너서 페르시아의 전열에 가까스로 타격을 이렇게 가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적의 진영이 무너졌을 때 한 방에 밀고 들어가서 초전 박살이다 이 말이죠. 이 작전입니다. 이 격동 속에서 작업을 한다. 그죠? 임페투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는 죠 항상 격동 속에서 작전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한니발. 로마를 갖다가 공포의 도가니에 깜짝 놀라게. 옛날에 우리나라 호랑이가 울면 어떻게 우는 게 아니고 애가 울면 애야 호랑이 온다 하면 애가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곶감 줄게 하면 뚝 꺼져버려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요. 곶감이 얼마나 위대한 짐승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옛날에 로마에서 아이가 울면 애야 호랑이 왔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얘야 한니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울다가 뚝 꺼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약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한니발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다. 어마어마한 전투 수행 능력이 그것은 격동 속에서 적을 초전박살시키는 그런 작전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군은 여러 차례 패전을 가지고서 깨닫게 되는데 한니발하고 한판을 할 때에는 어떻게 정면전을 하면 프론탈 작전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적의 신경을 자극하는 치고 빠지는 작전이다.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해야 된다고 패전하면서 돌아가는 장수들이 새로 부임해오는 장군들에게 인수인계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가서 한니발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전투를 못하고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이제 골머리를 많이 앓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예, 우리 역사에서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봤지만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비극적인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 자,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혼란스럽지요. 우리가 스스로 자치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치할 줄 알았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한국하고 몇 나라는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제3국의 간섭을 받는데 38도선을 나눠가지고는 38도선이 이제 우리나라 남북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대충 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미국이 대신 다스려주고 위쪽은 소련이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정도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독립운동도 했는데 그러나 이게 웬 말이냐고 이제 반탁 데모를 많이 했던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게 뭡니까? 반탁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뭐가 생겨나냐면 미국의 미군들이 와서 통치하는 걸 반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치인민위원회를 건설해서 우리끼리 일정 기간 동안 준비하다가 쉽게 말해서 대통령 만들고 국가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해갖고는 옥신각신 하던 속에서 뭐가 생겨나냐면은 미군의 어떤 어떻게 되면 압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 나가라 하니까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숨기 좋은 지금도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지금이 개발이 돼갖고 숨을 데가 잘 없을 겁니다만 저도 좀 가봤는데요. 지리산 하면은 끝내주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더 숲이 우거졌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6.25 전쟁 끝났는데도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해프닝이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게릴라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죠. 빨치산 유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하에 남아서 공산주의 투쟁을 계속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해서 게릴라전이 이골이 나는 나라인데 로마가 이제 한니발을 물리칠 때 그런 식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한 사람인데 유명한 장군인데 20세기로 넘어오면 사막의 영웅, 그죠? 사막의 영웅 롬멜 장군이죠. 자, 롬멜이 좋아했던 게 격동적인 전투를 좋아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인 총명이 롬멜이라고 해요. 에드윈 롬멜이라는데요. 이게 뭐라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폭스데어 비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사막의 여우다. 이 상식 좀 알아두십시오. 2차 대전 때 연합군을 가장 많이 괴롭힌 독일군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전략의 대가였던 이 에드윈 롬멜 장군이죠. 롬멜 장군. 잘 보입니까? 롬멜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히틀러한테 물론 의심도 받지만 히틀러가 믿고 의지할 때는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서 독일 역사에 몇 명 안 나오는 오성 장군, 5스타입니다. 원수. 우리가 기억하는 오성 장군 미국 역사에 별로 없는데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죠. 이 사람이 5스타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공이 있을 때 우리나라 남쪽에 제가 알기로는 별 5개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대한민국 역사상에 제 기억에 의하면 별 5개가 없어요. 별 5개 없는데 이건 이제 하려면 큰 공을 세워야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롬멜 장군이 격동적인 상태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정확히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작전을 펼친다고 하는 2차 대전에 영웅했던 버나드 이름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롬멜의 그런 어떤 기지를 잘 역이용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공격해서 스트레스를 이빠이가 아니고 끝내주게 많이 받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 롬멜을 갖다가 흔들어 놨다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격동적인 전쟁을 갖다가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선호했던 사람이 롬멜, 한니발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장군이다, 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제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해버렸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는요. 그래갖고는 이제 알렉산더는 컴파니언 자기 정예 부대를 이끌고 직접 마리우스의 본진을 돌파해 들어가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제 어떻게 도망가야죠, 그죠? 계속 하다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치욕적으로 이제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전열은 급속히 무너지고 다리우스는 급히 후방으로 도망치. 여기서 이미 나를 센 거 다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이게 믿을 거리가 못 되는 거죠, 그죠? 저 사람 밑에 있다가 날 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좌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서 페르시아 그리스 용병 뒤에서 또 공격을 했다고 얘기해요. 자, 다리우스가 도망가는 것을 본 페르시아 군대는 그냥 도망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전쟁 끝나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뒤쫓아가서 했는데 이제 하도 도망을 잘 쳐가지고 잡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The Battle of Issus, 이수스 전투의 얘기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여러 전투 중에 첫 번째 어마어마한 대성을 거두었던 이수스 333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벌어졌던 이 전투. 재밌는 것이 1942년도인가요? 그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무슨 전투가 벌어지냐면은 바로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아까 말했던 롬멜과 영국의 유명한 베너트 몽고메리 장군의 죽고 사는 결판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유명한 엘 알라마인 전투라고 해요. 엘 알라마인 전투. 이거 궁금한 사람은 뭘 보느냐? 1960년에 나왔던 미국 영화 패턴이라고 하는 영화. 패턴 대전차군단이라고 하는 영화. 지금 유튜브에서 찾으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 알라마인 전투. 오늘날 이집트의 서쪽 끝, 이집트의 한 군데인데 이 엘 알라마인 전투에서 롬멜이 드물게 패배를 하게 되죠. 바로 이 롬멜의 약점을 정확히 바라보았던 몽고메리가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몰아칩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패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자꾸 이제 약간 그 현대사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도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을 갖다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릴 때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기 살아오는 과정. 그래서 유대인을 유별나게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그 정권 잡고 난 다음에 했던 가장 그 최대 사업이 뭐냐면 유대인 이 박멸입니다. 유대인 extermination. 그러니까 이게 전멸도 아니고 박멸입니다. 박멸. 씨를 말려버리는 작전. 대충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끝을 내버리는 extermination이에요. 예. 이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박멸이에요. extermination.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래가지고는 히틀러가 유태인을 갖다가 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계획이 뭐냐면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를 다 장악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금방 나오는 게 어디?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본고장에 가서 완전히 개선식을 하겠다. 거기서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했는데 알라마인 전투에서 졌다 그러면 탱크 부대로 이동하면은 대략 2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돼. 2주 안에. 1에서 2주 안에. 그러면 거기서 대량 학살이 가능. 뭐 가스실에 넣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벌벌벌 떨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왜냐 히틀러가 곧 들어온다면 영국군이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냐 절체절명의 그때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영국에는 뛰어난 지휘관 유명한 몽고메리 장군이 그걸 격퇴를 해서 그 전쟁 이후로 롬멜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철수해야 되는 그런 사건. 그 이어지는 게 뭐냐? 패턴, 미국의 유명한 전차 사령관이었던 패턴의 반격에 의해서 시실리로 상륙하게 되고 이탈리아 본토전으로 들어가서 이탈리아를 이제 탈환해 나가는 그런 작전을 이제 펴게 되는 그런 일이 그거하고 알렉산더의 이 시기가 비슷하다. 이수수 전투하고와 비슷한 시기가 있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집트로 가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 이집트로 가는 이유는 다 얘기했죠. 장기전 이미 내다봐요. 이수수 한 판으로 전쟁이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충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 긴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돼요. 1년은 좋게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몇 개월 정도를 거기 있으면서 어차피 페르시아의 이 중심부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먼 거리. 몇 킬로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데 수천 킬로미터를 더 가야 됩니다. 요즘 같아야 수천 킬로미터 가는 방법이 많은데 옛날 다 걸어가니까 이게 긴 전쟁을 미리 예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릴렉스도 필요하고 물자를 다 끌어모아야 되죠. 그죠? 어차피
본토에 가면 더 많은 병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로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지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충전과 여러 가지 작전을 갖다가 모색한 끝에 이집트에 가면서 이집트에서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작전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서 민심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힘으로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전쟁은 강압적으로 하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가 막힌 이 소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소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힘을 안 들이고 많은 사람 자기 편을 하려면 자기가 양보할 거면 양보함. 그에게 있어서 명분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적인 어떤 옷을 입고 그리스적인 사고를 하고 그 어떤 풍속에 의해서 피지배 지역에 대해서 강력히 뭐 압박을 한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그 지배라고 하는 걸 별로 못 느끼게 만드는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을 취하고 좀 더 나아가서 현재에 가서 참 하기 힘든 건데 자기 신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쪽의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죠.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소를 민다는 소를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 절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별로 개의치 않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쳐들어온 이 알렉산더를 나쁜 사람 본다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그 지배하는 본토백의 지배자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있으면서 민심을 이제 그 시계 말해서 끌어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뭘 했냐면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등대라고 해요. 세계 그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그 등대 있죠. 등대 거대한 걸 만든다든지 해서 나름대로는 거죠. 그곳에서 그리스의 어떤 문화랄까 그 건축수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머릿속에는 쳐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때가 되니까 331년 4월 이제 서서히 이제 결정전을 향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중결선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결승전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 그럼 331년 4월에 페니키아를 거쳐서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보려고 그러면 이제 좀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PPT에 있는 걸 좀 보면 되는데 이제 이걸 갖다 좀 그려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그래서 페니키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내륙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내륙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겠냐면 티그리스강 상류를 향해 오늘날 모술 지역인데요. 오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가게 되면 엄청난 평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언제냐? 331년 다시 10월이. 그러니까 무슨 전투예요? 우리가 저기 앞서 말했던 이수수 전투 이후 2년이 지나면은 또 한 번의 큰 전투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였다. 가우가멜라죠. 자,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것은 가우가 하고 난 다음에 가우가멜라 하는 거 보면 내 느낌이 오는 게 가멜 하면 카멜 있죠. 낙타라면 낙타. 그래서 카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은합적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이 낙타의 집이다라고 하는 지명이 그럼 가우가 집이 되겠죠. 낙타의 집이다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날 이라크에 있다고 하는 그 평원입니다. 가우가멜라 사막으로 되어 있죠. 반은 사막이고 평지이고 평평한 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이 투입이 돼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곳 가우가멜라에서 인류 역사상 특히 고도에 있어서 현대로 보면 큰 전투가 많으니까 서양 고도에 있어서는 몇 안 되는 대규모 지상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양측 동원된 병력을 수십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십만 명 같으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을 가서 지키고 있는 병력들 있죠, 그죠?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한국군만 하면은 그 강원도 저 끝에서 이제 경기도 저 끝 다 합쳐서 10만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규군이 60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어떻게
양쪽으로 합치면은 한 곳에 모여서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원에 모여서 이 사느냐 죽느냐 결성전이 벌어져. 지게 되면 원정군도 끝나는 거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면 그 자체가 문을 닫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승부가 벌어져.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 가우가멜라 전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PPT의 지도도 보지만 여기 설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가멜라. 자, 자, 알렉산더는 별다른 저항 없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진격해 들어갔고 페르시아는 이에 맞서 대군을 모아서 마케도니아군의 진로를 막고 포진했다. 그죠? 이미 이제 이게 온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오면 이제 한번 한다라고 해야 돼. 정보는 이제 다 이렇게 노출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근처에 가우가멜라 평원으로서 다리우스 3세는 상대적으로 병력이 열세인 마케도니아군을 맞아서 자신의 대군을 이끌며 효과적으로 진을 펼칠 수 있도록 넓고 평탄한 평지를 전투 장소로 정해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거죠. 자, 플루타르크에 의하면 가우가멜라는 아까 얘기했죠. 가우가멜라. 그죠? 가우가멜라 하게 되면은 낙타의 집이다. 그런 얘기. 낙타의. 양쪽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대의 기록은 믿기가 힘든 게 과장이 심하다. 그죠? 과장이 심. 현대 연구자들의 추정치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렉산더의 병력 기록을 말하는 당대 문서들도 있는데요. 직접 참전했던 후대에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일으키는 알렉산더의 듬직한 부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에 의하면 비교적 공정하고 정확하다. 그때 쓴 것 중에는 정확하다. 그러나 페르시아 병력의 경우는 고대의 기록이 아주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승리했는데 적의 숫자가 많아야 이게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수치를 그냥 좀 부풀렸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대 페르시아 병력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 자료에 의하면 기병이 뭐 최대 20만이라고 그러고 보병은 100만이라는데 그 조금 그 당시 인구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좀 황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잡게 되면은 페르시아 군의 경우에 전차 200대, 경보병 6만 2천, 그리스에서 데려온 용병이죠, 그죠? 중장보병 2천, 기병이 12,000, 기병이 12,000 대단합니다. 전투 코끼리 15마리 정도로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이에 맞서 마케도니아도 아주 적은 건 아니고 경보병이 9천에다가 중장보병이 3만 1천, 기병이 7천 정도니까 한 2배 이상으로 적습니다. 그래갖고 맞부딪혔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다. 자, 양쪽 군대가 평원에 맞서 진을 펼치고 맞선 전투 전날 밤 페르시아군은 진지에서 밤새 무장한 채로 서 있었지만 알렉산드로스군은 휴식을 하고 식량도 충분히 지급되어서 그 직전 상황이 마케도니아에게 아주 유리하다. 왜? 이 마케도니아 군대가 몸이 덜 피곤한 상태에서 전쟁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 전에 다리우스가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리우스는 동방과 동맹 스키타이 부족들 있죠, 그죠?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쪽에 사는 그 백인 계열의 이 유목민들 이런 애들인데요. 기마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이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동서문화 교류에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이 나옵니다. 카자흐스탄은 거의 동방민족 백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얼마 안 지나면 중국의 서쪽 끝이 나오죠. 그죠? 그래갖고 동서문화에 뭐 실크로드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 할 때에 스키티아에 의해서 유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고 그러한 스키티아 문양이 신라에서도 발견된다라고 뭐 고고학적인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값어치가 많은 독특한 민족이 바로 스키타이 부족이다.
자, 이래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바로 백인이죠. 스키타이브죠. 우수한 기병을 모으고 전차 200대와 인도에서 수입한 코끼리 15마리도 포진시켰는데 실제로 전투에 들어갔을 때는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차의 원활한 기동을 위해서 평원의 잡목들, 평원회라고 해서 뭐 잡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막같이 생긴 거라 하더라도 방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나 있으면 이게 전차가 빨리 가는데 전부 걸림돌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제 평탄자까지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풀을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최정예 보병대와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군주들과 함께 좌우로 기병, 그리스 용병의 호위를 받으며 중앙에 딱 포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가끔씩 명령을 내요. 그런 거 자세히 보려면 여러분들 그 2005년에 만든 미국 영화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전투신이 수업 시간에 저 이걸 갖다 같이 보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기술 동시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면 이게 쉽게 나옵니다. 인터넷 보면 이게 있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게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투신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쟁을 할 때에 마케도니아 진의 중앙부, 좌측, 우측에서 어떻게 전쟁했는지를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건 분명히 역사적 사설을 고정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그렇게까지 중앙부, 좌익, 우익을 갖다가 이 체계적으로 보여주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영화를 만들 때 얼마나 그 부분에 쉽게 말해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중앙에 딱 있으면서 가끔 명령 내리거든요. 이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령 내리는 게 영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 돼가지고 이제 딱 중앙에 포진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또 뭐가 있냐, 보병대하고 자기가 믿는 최정예 부대, 이모탈 부대라고 해서 불사 부대. 불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도 산하에 가면 특수 부대가 있는데, 피닉스 부대가 있어요. 불사조 부대, 불사 부대라고. 불사조 부대. 자, 불사 부대하고 이 활을 쏘는 궁수들을 배치하면서 전체 부대의 좌익과 우익에는 각각 기병을 포진시키고 전차를 기병대 선두로 좌우에 딱 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그걸 했겠죠. 이수수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나오는 그런 작전이. 자, 그런데 마케도니아군의 편제는 중앙에는 바로 밀집 방진 팔랑크스가 있고요.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좌익 우익의 기병을 배치하면서 신속하게 적진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작전입니다. 오른쪽에는 알렉산더 자신이 최정예 부대인 콤파니온 부대, 영어로 하면 챔피언 부대가 됩니다. 이게 챔피언이라는 건 승자란 말이에요. 승자 부대와 그러고 난 다음 파이오니아, 마케도니아 경기병, 기병인데 무장 자체 가벼운 걸 지휘하고 왼쪽 날개에는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테살리아와 그리스 용병들, 트라키아 기병대를 지휘했다고 하는 거죠. 중앙의 팔랑크스는 이중으로 배치를, 항상 이중으로 배치를, 만일에 대비해야 돼. 한쪽이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니까 한쪽을 더 남겨두는. 그래서 이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항하여, 이게 가장 중요하죠. 좌우에게 균열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알렉산더의 지금 교전의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전리품을 파르메니온에게 맡기고 쉬지 않고, 중앙에 이제 이게 많이 생략된 건 뭐냐면 알렉산더의 공격이 장시간 동안 지속되어서 적의 강한 쪽을 무너뜨리고 뚫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죠. 그죠? 다리우스는 이미 도망가고 있고, 그래서 붙잡으려고만 하는 것이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죠. 그죠? 이 잡으려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리우스가 등을 돌리고 막 도망가는데 큰 마차를 타고 알렉산더가 멈춰 하면서 쫓아가는데 이게 영화니까 이제 좀 이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흙먼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막 비스무리한 데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는 이제 창을 하나 던져가지고 샥 던지는데 이제 그리고 끝나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오는 장면들이 있다면 이 알렉산더의 어떤 의지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영화의 어떤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 붙잡는데 실패. 다리우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죠. 여기 타격을 입다는 건 병력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죠. 병력을. 그래갖고 밀려갖고 이제 도망가는데 이후로는 이제
부하들이 따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수수에서 하면 졌고 여기서도 보기 좋게 지금 이제 남은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 게 시간 문제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 이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99%는 끝났다. 반격의 여지가 없고 반격이. 자, 그런데 페르시아 동방 속주의 총독들은 다리우스를 따르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병력을 좀 모아서 반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믿는 거죠. 차라리 알렉산더한테 항복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별다른 제한 없이 바빌론으로 입성하는 것도 영화에 나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그 영화에서 과장법을 썼는데 위에서 막 꽃가루가 날리면서 그걸 갖다 은밀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건 제가 봐도 좀 너무 미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적의 수도로 들어가요. 수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주로 그 하던 데가 어디냐면 그 오늘날 이라크 남쪽에 있는 바빌론이죠. 원래 페르시아 땅은 아니죠. 근데 페르시아가 확장되면서 또 한 곳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대 도시 중에 넘버원이 어디냐면 바빌론이거든요. 이게 가장 유서가 깊다. 이집트에 가면 뭐 이집트 나름대로 나일강 쪽에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아주 유서 깊은 도시로 이제 입성을 하게. 우리나라 지금 서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쫙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The End of Persian Empire. 그걸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이거는 뭐 속주가 되는 프로빈스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빈스를 여러분들 이번에 번역 과제를 내줬는데 이게 이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없어요. 프로빈스를 자꾸 지방으로 번역하고 그러는데 뭐 문명에 따라 가능하긴 한데 역사적 용어로서 이 로마 제국 이후로는 프로빈스를 갖다가 속주로 봐야 돼요. 속주. 그러니까 정복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에 들어온 땅. 그러면 옛날에는 외국 땅인데 이게 프로빈스입니다. 프로빈스가 라틴어에서 프로빈키아거든요. 프로빈키아가 프로빈스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시골이라고 하죠. 뜻이 확대돼서 프랑스에 가면 프로방스가 있죠. 이 말이거든요. 로마 사람이 봤을 때 변두리로 봤거든요. 그쪽을. 근데 그게 명칭이 굳어져서 오늘날 프랑스의 그런 땅을 갖다 프로방스로 해요. 프로방스. 자, 그래서 프로빈스 속주를 만든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속주가 되어버려요. 고대 근동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 과제로 여러분 다루고 있는 거 아주 두꺼운 책 한 권, 또 뭡니까? The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라고 하는 그 책의 2권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번역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도미닉 샤르팡이 썼던 그 Overview of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안 히스토리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역사 개요가 나와요. 아웃라인 나오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알렉산더에 의한 정복으로 고대 근동이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가 돼요? 이게 말하기 좀 어색한데 중세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이 고대 근동의 중세는 그 이후로 봐야 되는 것이죠. 고대사가 끝나고 장기간 동안 이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가 이제 외세 지배가 더 뜸해지면서 이제 서서히 살아나게 되는데 장기간 누가 다스리냐면 유럽에서 건너온 애들이 다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동 역사, 그러나 페르시아 역사의 엄청난 모욕적 역사죠. 이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알렉산더가 바로 그들에게는 알프 트라움이죠. 그죠? 이게 뭐냐, 악몽과 같은 존재다. 그럼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가우가멜라 전투 대형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가우가멜라에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즉 마케도니아가 밑에 이렇게 있고 빨간 게 그 당시 이 병력이 많았던 이 페르시아의 전투 대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누가 연구를 하냐면 오늘날에도 일반 역사학자들도 하지만 누가 많이 하냐면요. 밀리터리 히스토리언이라서 군대를 연구하는 군사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그 국방부에 가더라도 군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든 데가 미국 펜타곤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 그 국방성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알렉산더는 역사의 연구 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병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적은 병력으로 이기는 방법 연구하려면 알렉산더를 연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의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파헤치고 있는데 전사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될 수 있는 이 모델 같은 인물. 우리나라도 자료만 있으면 뭘 좀 연구를 해야 되냐면요. 그 광개토왕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광활한 이 중원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네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광개토항이 넓힌 우리나라 땅 밖의 영토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크단 말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요. 자, 시간이 40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바빌론 정복 이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